The History of Intelligence from a View of Korea, Cube 18. 2008년 미국 해외정보감독법이 개정되었다. 일명 해외정보감시법, 대외정보감시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냥 피사법이라고도 한다.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Amendments Act of 2008. 여기서 이제 surveillance, 감독, 감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해외정보감독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It has been used as the legal basis for surveillance programs disclosed by Edward Snowden in 2013, including PRISM. 이 PRISM 감시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PRISM을 포함하여 2013년 스노든이 밝힌 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가 되는 것이 해외정보감독법이다. 감시 프로그램, 그래서 일명 스파이법이라고 한다. 정보당국이 테러 관련 대외정보 획득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법이 바로 해외정보감독법이었다. 대외정보 수집 시 영장 없는 펜 레지스터를 허용하는데 특별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해외 거주 테러 용의자들의 미국 내의 교신 행위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특별법원,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원은 피사법원을 가리키는데 이 특별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해외 거주 테러 용의자들의 미국 내 교신 행위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이 이 해외정보감독법 개정이었다. 이 펜 레지스터라는 게 나오는데 발신번호 기록기, 펜 registers and trap and trace, 합쳐서 그냥 발신번호 기록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펜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발신 번호만 기록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내용 이런 거는 이제 기록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안보국 NSA의 영장 없는 전자감시 활동에 대한 면책을 해주기 위한 한시법이었던 2007년 개정조항을 영구조항으로 변경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면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이 해외정보감독법은 국가안보국 NSA의 영장 없는 전자감시 활동에 대한 면책을 해주기 위한 한시법이었던 2007년 개정조항. 그러니까 한시법이었는데 그것을 영구조항으로 변경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면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이전에 1979년도에 스미스대 메릴랜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연방대법원에서는 펜 레지스터는 카츠 사건에서 사용된 통화 도청 장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통화의 내용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단지 전화번호만 확인한 것이고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펜 레지스터를 이용한 정보활동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게 바로 스미스 대 메릴랜드 사건. 근데 한 7년 있다가 1986년 이제는 아예 펜 레지스터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하는데 요건 조금 내용이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법인데, 형식적 기기인 펜 레지스터,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이제 확인하니까 형식적 기기라고 표현한 건데, 형식적 기기인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했다. 영장이 있어야 펜 레지스터, 전화번호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다만 영장 신청을 위해 전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 조건을 완화하여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활동의 관련성만 보여주면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활동의 관련성은 그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probability of possibility, 혹은 합리적 이유, 보통 이제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라는 이 조건이 필요한데, 요 펜 레지스터법상의 영장 발부는
그것보다는 좀 완화시켜서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만 보여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해외정보감독법 상의 영장심사 원칙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로 전자감시활동에 관한 판례를 잠깐 보면 옴스테드 원칙이라는 게 있다. 옴스테드 덕트린.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의 경우 영장 없는 정보 도청도 위헌이 아니다 라는 원칙이다. 다시 옴스테드 원칙은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의 경우 영장 없는 정보 도청도 위헌이 아니다 라는 원칙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5대4의 의견으로 형사처벌 목적을 위해 수집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으로 수집한 도청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으로 수집한 도청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옴스테드 원칙은 1967년 카츠 사건에서 번복이 되어버립니다. 카츠 사건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독수과실 원칙이라는 걸 잠깐 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나돈 사건, 이제 나돈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독나무의 독은 그 열매에도 미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라는 독수과실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니까 영장 없는 도청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한 후속 증거도 모두 불법이다. 근데 이것은 두 마디가 빠진 말이다. 이거는. 따라서 다음에 국가 기관에 의한 이 두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다. 영어 원문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국가 기관에 의한 이 말이 없지만 그 앞뒤 맥락상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지. 사실은 그 앞에 국가 기관에 의한 이 말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 의한 영장 없는 도청 활동. 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한 후속 증거도 모두 불법이다. 가 바로 독수과실의 원칙입니다. 근데 국가기관에 의한 앞에 이제 두 마디를 뺨으로써 그 범위가 너무 일반화되어 버리는 그런 원칙이 되어 버렸다. 그에 따라서 이에 맞춘 새로운 법률들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원래는 국가기관에 의한 영장 없는 도청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를 바탕으로 한 후속 증거도 모두 불법이다. 라는 것이 독수과실의 원칙이다. 카츠 사건 제4차 수정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은 정보활동의 전자감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카츠 사건에서의 이제 판결이었는데 다시 영장주의 원칙은 정보활동의 전자감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이제 카츠 사건인데 이것은 옴스테드 원칙을 파기하고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전자감시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적인 개별 사건에서는 국가안보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전자감시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재량성을 인정을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옴스테드 원칙, 비록 그게 펜 레지스터,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카츠 사건에 나온 판시 내용인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이제 국가안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자감시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재량성 있는 활동들이 인정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 케이츠 사건 1972년 연방대법원은 8대 빵의 만장일치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수사, 정보기관의 국내 전자감시 활동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영장주의 대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72년도에 이제 나온
케이츠 사건에서의 판시는 완전히 옴스테드 원칙이 이제 파기된 거라 볼 수 있다. 8대 빵이었으니까.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수사, 정보기관의 국내 전자감시 활동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영장주의 대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내린 판결이 케이츠 사건. 카츠 사건은 영장주의 원칙이 정보활동의 전자감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라고 한 거고. 이 케이츠 판결은 그동안 국내 정보활동의 경우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했던 것을 배제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손꼽히고 도청 등 전자감시 활동이 헌법상의 수색, search에 해당한다고 한 북극성과 같은 길라잡이가 되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케이츠 사건에서의 판결이었다. 이후에 케이츠 사건이 있고 나서 주된 목적 이론, primary purpose라는 이론이 도입되었다. 주된 목적 이론. 이것은 영장 없는 도청의 주된 목적이 대외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라면 비록 내국인의 전화 통화 등에 대한 전자적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라는 이론이 바로 주된 목적 이론. 다시 주된 목적 이론은 영장 없는 도청의 주된 목적이 대외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라면 그게 비록 내국인의 전화통화 등에 대한 전자적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라는 이론이 바로 주된 목적 이론이다. 그러니까 옴스테드 원칙하고 비슷한 거라 볼 수 있겠다. 1974년 US vs. 부텐코 판결에서 정보활동의 주된 목적이 대외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본토 내에서의 미국민에 대해 일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전자감시 활동도 적법하다라는 판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케이츠 사건이나 카츠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판시가 나온 것이다. 케이츠 사건이 72년도에 나온 판결이었는데 US 부텐코 이거는 1974년도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조금 다른 내용이 판결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온 것이 이제 79년도 스미스 대 메릴랜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펜 레지스터법.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으니까 쟁점이 되니까 아예 법률로 만드는 것이 이제 펜 레지스터법. 형식적인 기기인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되 다만 상당한 이유 조건을 완화해서 그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합리적인 이유 정도를 보여주면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5월 한국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다. 이문열 작가가 이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해 디지털 포퓰리즘의 위대하고 끔찍한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포퓰리즘은 민중 참여 정치라는 의미인데 대중적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잘못된 정보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를 디지털 포퓰리즘, 민중 참여 정치라고 한다. 이건 좀 비관적으로 본 견해고 과연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대중들이 잘못된 정보로 어떤 인기에 영합해서 모여서 활동을 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자, 어쨌든 디지털 포퓰리즘, 민중 참여 정치, 대중적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잘못된 정보로 인기에 영합하는 것을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2008년 8월 27일 한국 원정화 간첩 사건이 있었다. 원정화, 한국판 마타리, 위장 탈북하여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라는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만기 출소를 했다. 근데 이 원정화에게 공작 지령을 했다는 의붓 아버지는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의붓 아버지로부터 공작 지령을 받는 원정화가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미국과 세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다.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신자유주의 모범국인 아일랜드에 영향을 미쳐서 부도 위기를 겪게 되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고 난 2년 정도 있고 난 2010년 11월 21일 아일랜드는 IMF 구제 금융 신청을 결정하게 된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2년 있다가 신자유주의의 모범국이라는 아일랜드도 부도 위기를 맞아서 IMF에 구제 금융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 2009년 한국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됐다. 여기서 이제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회, 경제, 지역, 신체적 원인에 의한 어떤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되겠다. 자, 사회, 경제, 지역, 신체적 원인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는 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그 이전에 2001년도에는 정보격차 해소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2009년 세계,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념을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로 2009년 들어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다시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개념을 제시를 했던 이 블록체인 기술로 2009년도 들어서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2009년도에 나타난 게 이제 비트코인, 2011년 라이트코인, 2014년 이더리움, 그다음 중국의 네오, 모네로, 대시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다크코인 그리고 엑스코인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등 불과 한 9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천여 종의 암호화폐가 개발됐다. 여기서는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바탕을 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나 제3자, Trusted Third Party, TTP, 제3자의 개입 없이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당사자 간 P2P 금융거래, Peer-to-Peer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결제 중개 시스템에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 암호화폐가 되겠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공증, 증명, 보험, 등기, 인증, 헬스케어, 공공분야 등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겠다. 다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념을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로 2009년도에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중국의 네오, 모네로 대시, 다크코인, 엑스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등 천여 종의 암호화폐가 개발된다. 근데 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나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당사자 간 P2P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결제 중개 시스템에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 암호화폐가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공증, 증명, 보험, 등기 서비스, 인증, 헬스케어, 공공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가상통화인데, 이 가상통화라는 의미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가상, 통용은 되고 있으니까 통화, 가상통화. 이것은 분산 저장 기술과 데이터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이 핵심이다. 다시 이 암호화폐, 이제 한국 정부 명칭으로는 이 가상통화는 분산 저장 기술과 데이터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이 핵심이다. 여기서 데이터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과 관련해서 데이터 변경에 대한 보장은 해시함수를
사용하고 작성자 검증은 공개 키 방식을 사용한다. 다시 암호화폐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에서 데이터 변경에 대한 보장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작성자 검증은 공개 키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 (distributed ledger)로 이렇게 대체한 방식을 사용한다.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로서 SHA-256을 사용하고 공개 키 방식은 ECDSA 타원곡선 전자 서명 알고리즘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다시 이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은 그 해시 함수, 그러니까 데이터 변경을 보장하는 데 쓰이는 해시 함수로 SHA-256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작성자 검증에 사용되는 공개 키 방식은 ECDSA, 즉 타원곡선 전자 서명 알고리즘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자,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로 SHA-256을, 공개 키 방식은 ECDSA, 타원곡선 전자 서명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 암호화폐 때문에 은행 점포가 소멸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각종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금융산업 내에 블록체인 기술 표준과 프로토콜에 관한 기본 틀,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래서 만든 게 R3 컨소시엄, 세계 통합은행 컨소시엄 프로젝트였다. 다시 R3 컨소시엄, 세계 통합은행 컨소시엄 프로젝트. 여기에 은행 43개, 그 다음에 블록체인 솔루션사가 5개 참여를 했는데 결론으로 2017년도 1월 달에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도입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지, 은행 입장에서는. 잠깐 보면 The first work on a cryptographically secured chain of blocks was described in 1991 by Stuart Haber and W. Scott Stonetta. Stuart Haber and W. Scott Stonetta. 이 블록체인, 암호화된 블록체인 개념 작업은 나카모토 전에 91년도에 스튜어트 하버하고 스코트 스토네타라는 사람이 먼저 했었네. They wanted to implement a system where document timestamps could not be tampered with. In 1992, Bayer, Haber, and Stonetta incorporated Merkle trees. Merkle trees, 해시 트리의 일종인데 모든 비리프, 논리프 노드의 이름이 자식 노드들 이름의 해시로 구성된 트리 구조. ip 노드는 파일 등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상위 노드는 각각 자식 노드들의 해시 값이 된다. Merkle trees, 해시 트리의 일종인데 모든 비리프 노드의 이름이 자식 노드들 이름의 해시로 구성된 트리 구조다. ip 노드는 파일 등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상위 노드는 각각 자식 노드들의 해시 값이 된다. In 1992, Bayer, Haber, and Stonetta incorporated the Merkle trees to the design, which improved its efficiency by allowing several document certificates to be collected into one block. Nakamoto improved the design in an important way using a hash cache-like method to add blocks to the chain without requiring them to be signed by a trusted party. The cryptocurrency Bitcoin serves as the public ledger for all transactions on the network. 2018년 2월 베네수엘라가 블록체인 기술 대신에 1페트로는 원유 1배럴, 그러니까 1페트로의 가치를 원유 1배럴로 하는 가치 고정형 실물 자산 연계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거는 암호화폐라고 보기 힘든데 블록체인 기술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단지 1페트로는 원유 1배럴의 가치 고정형 실물자산 연계 화폐를 그냥 만들었다. 자기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그러면서 1년 정도 있다가 2019년 3월달 자국통화인 볼리바르가 소멸하기 시작했다. 자, 베네수엘라 1페트로를 원유 1배럴로 하는 가치 고정형 실물자산 연계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영향을 미쳐서 자국통화인 볼리바르가 소멸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5일 마샬제도 공화국이 소버린 SOV라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체를 마샬제도 공화국에서는 최초로 법정 통화로 인정을 해버린. 2018년 8월 26일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독당국 핀마가 블록체인 지불에 대한 규제 요건 지침을 발표했다. 다시 2018년 8월 달에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독당국인 핀마가 블록체인 지불에 대한 규제 요건 지침을 발표했다.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자,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정부 간 금융활동 태스크포스 FATF가 2018년 6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고수했다. 자금 세탁 방지법 등 기존의 규제 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확인 원칙에 따라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는 경우 스위스 자금 세탁 단속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블록체인 기반 지불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송할 수 있는 국내, 국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개별 서비스 제공업체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2018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그러니까 금융활동 태스크포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 세탁 방지기구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서 2019년 2월 가상자산, Virtual Asse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가상자산, Virtual Assets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 이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금융활동 태스크포스가 되겠다. 다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념을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로 이 암호화폐가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제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스위스의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는 가상자산, 우리는 이제 통화를 쓰는데 여기는 자산, assets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분산 저장 기술과 데이터 미변조 방지 보안 기술, 이건 기억해둬야 되겠고, 자, 연결과 지능의 정보,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클라우드 슈밥은 AI도 이 연결과 지능의 정보 개념에 인공지능도 포함시켰는데, 그러면 ABCI,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IoT, ABCI. 자, 연결과 지능의 정보 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4차 산업의 핵심을 Connected World, Data Centered Decision Making, Programmable Control, Shared Economy, Customization,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자, 4차 산업의 핵심 Connected World, IoT, Smart Car, Smart City, 웨어러블 기기, 요거는 이제 연결된 세계. 그 다음에 Data Centered Decision Making,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3V,
volume, variety, velocity. 그러니까 대용량, 그다음에 다양성, 고속, 속도, velocity. 그다음에 programmable controller에서는 조정, 통제니까 인공지능, 3D 인쇄,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카, 컨트롤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3D 인쇄, 로봇, 스마트 카. 그다음에 공유경제, shared economy의 그 대표 기업으로 이제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고객 지향화, customization, 고객 맞춤화. 이 기존 중앙 집권적 비암호화된 hub and spoke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암호화와 분산 장부를 활용하여 분산 구조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다시 기존의 중앙 집권적 비암호화된 hub and spoke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암호화와 분산 장부를 활용해서 분산 구조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10가지가 있는데 연결, 사이버 현실 융합,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우보화. 여기 이제 우보화에 모바일 차량 공유 시스템이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공유 경제에 연결된 것이다. 우보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 이건 독일에서 한 건데 일자리와 노동, 그 다음에 지능정보사회, 거버넌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10가지가 되겠다. 연결, 사이버 현실 융합,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우보화. 이제 그 우보화 내에 이제 모바일 차량 공유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공유 경제를 가리키고, 인더스트리 4.0, 일자리와 노동, 지능 정보사회, 거버넌스.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 기술로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자동 제어, 로보틱스 인지 로봇공학, 컴퓨터 비전, 가상현실, 양자 컴퓨터, 자동 추론, 사이버네틱스. 이 사이버네틱스는 생물 기계, 그 개를 가리킵니다. 데이터 마이닝, 지능 엔진, 시멘틱 웹.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머신 러닝하고 딥 러닝이 있는데, 머신 러닝은 경험으로 특정 작업 기능이 향상되는 것. 다시, 머신 러닝은 경험을 통해 특정 작업 기능이 향상되는 것. 사전 지식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자체에서 판단사항을 추출한다. 이게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되겠고, 그 다음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강화한 것으로 구글 알파고가 이 딥러닝에 해당하겠다. (2009년) 사이버스페이스 팀 오라일리와 배틀존이 웹 2.0을 개성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웹 3.0이라는 단어보다는 웹 스퀘어드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다시 2009년 사이버스페이스 팀 오라일리와 배틀존이 웹 2.0을 개성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한 웹 3.0이라는 단어보다는 웹 스퀘어드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웹 자체가 현재의 세상이므로 웹 스퀘어드 이 말을 쓴 건데, 웹과 세상의 조우, 웹은 확장된 현실이라고 했고, 시멘틱 웹, 그 다음에 지각 웹, 센티언트 웹, 소셜 웹, 모바일 웹,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개념이 웹 스퀘어드가 되겠다. 다시, 자, 팀 오라일리와 배틀존이 웹 3.0이라는 용어보다는 웹 스퀘어드가 더 적절한 용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가 웹 자체가 현재의 세상이므로.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웹과 세상의 조우, 웹은 확장된 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웹 스퀘어드라는 개념에는 시멘틱 웹, 지각 웹, 소셜 웹, 모바일 웹,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웹 1.0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던 인터넷 공간, peer to any의 공간이었고, 웹 2.0은 개방, 공유,
참여, 협력을 담고 있는 이 웹 2.0은 모든 것이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것, 일반인들이 지식을 모아 더 큰 지식을 만들어 any to any 나가는 것.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출판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웹 2.0이었는데, 웹 3.0은 지능화된 웹인 시멘틱 기술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웹 3.0. 클라우드 컴퓨팅, 상황 인식 기술로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되는 것이 웹 3.0이다. 자, 팀 오라일리와 배틀존의 웹 스퀘어드 개념. 웹 1.0, 2.0, 3.0. 자, 웹 스퀘어드 1.0은 전문가들이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던 인터넷 공간, view to any. 웹 2.0, 개방, 공유, 참여, 협력을 담고 있는 웹 2.0은 모든 것이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것, 일반인들이 지식을 모아 더 큰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any to any.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출판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한 곳, 그게 웹 2.0. 근데 3.0은 지능화된 웹인 시멘틱 기술을 이용해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상황 인식 기술로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되는 것, 그게 웹 3.0. 참고로 이제 90년대 팀 버너스리의 월드와이드 웹을 좀 비교할 개념으로 기억해야 되겠다. 2009년 미국 정보 공동체 IC의 방첩 목표가 나왔다. 공세적 방첩이었는데 그 방첩 목표가 내부 위협 탐지, 외국 정보기구로의 침투, 사이버와 방첩의 융합,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 차단. 다시 2009년도에 미국의 정보공동체의 방첩 목표가 내부 위협 탐지, 외국 정보기구로의 침투, 사이버와 방첩의 융합,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 차단. 근데 이것들은 크게 보아서 이제 공세적 방첩의 개념에 해당합니다.